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생방송이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라고 계속 밝혀왔던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장 때처럼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하자라는 건데 갑자기 왜 의견을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일화 될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차 TV 토론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며 검사 나부랭이라는 표현, 격앙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 나올 걸까요?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해왔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윤석열 후보는 아쉬운 점이 있다. 결국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일단은 성립되지 않는 분위기. 안철수 후보 정권교체 대의위에서 입장 바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등록한 첫날에 단일화를 제안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한 건 고맙지만 여론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역선택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등록. 한겨레신문 사면이 쓰고 있는 등록. 어떤 등록? 함께 보시죠. 4당 4색 후보 등록했습니다. 피말리는 혼전 돌입. 이재명 후보 검사 나부랭이를 언급하며 포갑 정치로 돌아갈 건가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는 법치 살려서 공정한 나라 세우겠다는 건데 웬 포갑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이 부인이 확진됐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그런데 다행히 안철수 후보는 음성이 나왔다라는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규탄. 서울신문 6면은 이 규탄과 관련된 뉴스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북한이 연일 빵빵빵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올해 유독 연초부터 북한이 계속 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책임 묻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 이 한미일 안보 동맹, 이 전통적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활짝. 올림픽 많은 국민들 보고 계신데 모처럼 우리 빙상 선수들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역경을 딛고 계주 3연속 메달 릴레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결승선을 3바퀴 남기고 승부수를 띄워서 결국 우리 선수가 추월을 했습니다.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손정희혜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 재선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고 첫날에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일화 안 하겠다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마음을 갑자기 바꿨고 오히려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중요한 국면 전환인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안이냐 여부가 이 정치적인 분석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자, 결국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설명인데 그동안 사실 계속 안철수 후보 쪽에게 단일화를 요구했던 쪽의 주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줄곧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을까 궁금합니다. 여야 의견부터 들어보죠. 먼저 전재수 의원님.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단일화 없다고 했는데 후보 등록 첫날에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이 같은 정말 급격한 입장 변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 할 때 이제 양보하고 또 이제 대선에 나와서 이제 그 단일화하고 또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단일화해서 패배를 하고 예. 뭐 그런 과정을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안철수 후보 하면은 이 선거 때마다 단일화하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금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단일화 될 수도 있는 후보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결국은 선거를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변수를 가지고서는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단일화 될 거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 등록 첫날에 나에게 끝까지 완주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 이 단일화 꼬리표가 이제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의 길을 가겠다. 이번만큼은 완주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이게 역으로 오히려 단일화 꼬리표 이번에 떼겠다. 어차피 여론조사 하자고 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받아들여질 제안을 했을 것이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 출신의 교수는 어떤 속내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전재수 의원님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했거든요. 어차피 저쪽에서 안 받을 거 알고 던졌다. 완주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견이에요. 김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한 말씀만 짧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추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 하면은 맨날 단일화하는 사람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돼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이 향후에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단일화하는 후보, 철수하는 후보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을 어제 역으로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역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도 그래 하면 단일화했죠. 박원순 시장에게 단일화했죠. 오세훈 시장에게 단일화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어찌 보면 진정성이 없다라는 해석일 수도 있을 텐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단일화 언젠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관건은 누가 먼저 단일화를 얘기할 것인가가 좀 초유의 관심사였죠. 한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상으로
뭐 한 15% 이상 나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지를 얻으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지금 물론 뭐 계속 여론조사상에 뭐 수치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딘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낸 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0억까지 쓸 수 있거든요, 후보당. 500억이요? 그런데 이제 15%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전액을 보전받고요. 15%는 넘게 나와야 전액을 보전받고. 10%에서 15%면 반만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를 못 받으면 아예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 한 7%, 8% 나오면은 1원 한 장 못 받는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15%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선뜻 이렇게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중요하죠. 근데 안철수 후보 1,000억이 넘는 자산인데 돈이 설마.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은 될 것이고. 부담은 되죠, 그래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지금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역선택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안철수 예. 후보보다는 이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으로 또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을 내건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기투항해라라는 식이거든요. 사실 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사작전 알아서 안철수 후보가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어허. 단일화 제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이 가능한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포기하기를 먼저 바라는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협상인지 단일화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날카롭게 각자의 의견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해석은 받을 수 없는 카드인 걸 알면서 안철수 후보가 던졌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세요. 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단일화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 입장 참 궁금한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 것은 고맙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곤란하다. 결국 곤란하다. 그럼 김병민 대변인, 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 결정하자. 이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보다 뭐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왜 안 받습니까? 왜 곤란합니까?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20일이 조금 더 선거 기간이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게 된다면 진짜 며칠 선거 운동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의 방식을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준용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협상 과정들을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큰 신경전이 오갔고 그때 그랬죠. 여기에서는 유선 비율, 무선 비율 혹은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여론조사를 평일에 하냐 주말에 하냐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들이 오가고 이런 단일화에 대한 협상들이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면 모든 뉴스는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자칫 작은 불협화음이라도 나오는 목소리가 펼쳐지게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치명적으로 야권 전체에 대한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가져가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당장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듯이 역선택에 관련된 문제는 늘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예. 여기에 만약 이제 단일화가 진행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글들을 게시되면서 또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낙검수 김용민 씨가. 예,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고 있노라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를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한 걸음 나선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은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앞두고서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환영하지만 아쉽다고 얘기했던 예. 것이고 그 전부터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국민들의 그 큰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 열망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론조사로 누가 이기나 방식은 국민의힘 쪽에선 안 받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서울시장 방식 여론조사란 어떤 방식일지 함께 보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아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 일단 이게 뭐 어떤 방식이에요? 일단 4.7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예. 일단 무선 100% 전화 면접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적합도, 경쟁력 두 이슈에 대해서 묻고요.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제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때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 안 넣고 했네요. 예, 100% 국민 경선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이대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단일화로 이제 되면서 지금 서울시장이 됐죠. 이 방식 그대로 하자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예, 아니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역선택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 안 했는데 결국 오 시장이 이겼잖아요. 이번과 그때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에서 역선택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선 결과가 안철수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후보를 사퇴하거나 진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적어도 한 20% 가능성이 낮아도 20%라고 했을 때 단일화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선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설문조사에 뭘 넣는지에 따라서 일부 지금 그 조사 결과가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왜 이러는지 반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냥 포기해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요. 들어보시죠.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화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 당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던 것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단에 따른 포기 및 지지 선언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시너지가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러니까 과장 거짓 제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포기에 따른 결단밖에 없다. 들어보니까 전재수 의원님, 이 대표는 안 후보 그냥 드랍해라. 조건 없이 항복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그냥 시종일관 어떤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조롱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또 헐리우드 액션.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설사 이것이 단일화를 앞두고서 기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당 대표로서 뭐 이런 좀 비판이나 평가를 했으면 싶은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예. 뜻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모욕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전에 뭐 좋지 않았던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종일관 당 대표가 단일화 될 수도 있는, 될 가능성이 담은 1%라도 있는 상대 후보를 향해서 저렇게 일관되게 시종일관 저렇게 조롱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더더구나 이게 단일화 여론조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보복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보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정치보복을 공언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절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할 수가 없겠죠. 소위 역선택이 그렇습니다. 직결될 수 예. 있다? 이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단일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 아주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여론조사가 확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결국은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제가 보건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틀 전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심히 보자면은 안철수 후보 부인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이번 이제 선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협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안을 안철수 후보가 던지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 그래야지만 단일화만 하는, 또는 선거 때만 되면은 양보하고 단일화만 하는 이런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이번에는 좀 불식을 시켜야 차후에 예. 이제 정치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받기는 어려운 단일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이런 화두를 띄우겠습니다. 과연 진짜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일까? 정말 안철수 후보의 저 제안은 소위 허풍일까? 아니면 꼬리표 떼내기 전략일까?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단일화 협상 시한은 얼마 남았는지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1차 협상 시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은 28일, 인쇄 전에 성사되면 후보 이름의 사퇴, 인쇄 후에 성사되면 투표소 안내문의 사퇴가 공지. 김병미 대변인, 예. 전재수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또 여당 입장이니까 단일화는 아예 이제 끝!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강하게 말씀 주시는데, 예. 시한은 좀 남았는데 오늘 중앙일보 제목은 이래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협상에 방아쇠를 당겼다. 단일화의 여지는 있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저는 늘 믿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토론을 나섰던 그런 상황들이 좀 지켜보건대, 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이 내용은 결국 민주당은 아예 선택지도 않을 뿐더러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정권 교체 대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진 셈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제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예. 입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혹시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예. 그게 완전히 이제는 무색해졌다.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하는 듯한 모습들을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그 입장문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현재 있었던 상수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내용들과 예. 정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쳐지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남은 기간에도 두 후보가 전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나온 얘기들만 가지고 뉴스를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어떤 극적인 단일화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라던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왜 갑자기 단일화 승부수를 띄웠을까? 여론조사에 그 답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나가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 대형 미디어홀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추이 여러분들 거실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1월 셋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의 추이로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시점의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상당 기간의 어떤 추세, 추이를 보는 것이 훨씬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보실 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먼저 1월 셋째 주
이 그래프의 출발점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7%, 무려 17%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 시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3%, 이재명 후보는 34%였습니다. 그랬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 1월 넷째 주에 15%, 2월 둘째 주에 13%로 하락하는 추세의 그래프로 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3에서 37%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4에서 36%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게 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 선호도 여론조사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단일화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초기에는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두 후보가 경합하는 양상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묻는다면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45.7%, 안철수 후보는 40.8%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야 단일화 시 3자 가상 대결 결과치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시 이재명 후보 41.9%, 윤석열 후보 48.5%, 심상정 후보 3.7%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36.3%, 안철수 후보 44.1%, 심상정 후보 4.4%가 나옵니다. 즉 단일화 시의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48.5, 안철수 후보 44.1이 나온다는 거죠. 김수경 교수님. 지금 보신 어떤 여론조사의 추이,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도 많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추세와 추이를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 가장 본인의 지지도가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단일화 카드를 던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지금 실기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약간 실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굉장히 이게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많은 편이고, 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응답도 더 많은 편이어서 어쩌면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더 돼야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번 물론 여론조사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단일화 후보 선호도도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되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은 퍼센트 차이로 이긴다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점점 좀 승산이 윤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게 참 시간의 함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지금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주는 표가 많았는데, 점점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래도 어쨌든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정서가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돼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재명, 윤석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표가 같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 정도가 여전히 변화하고 보시는지.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일화요.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 도하의 조간신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완주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여권 관계자, 단일화 성사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나 여권 지지층 역결집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의견도. 호남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안철수 제안 수용하지 않는다면 윤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단일화 난맥 빠질수록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이 국면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보는 심상정 후보가 SNS에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실망입니다 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과연 이 단일화 주사위의 그 끝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2차 TV 토론의 여진이 여야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제 대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제목은 TV 토론의 뒤끝. 뭐 꼭 나쁜 말 뒤끝이 아닙니다.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 치열했던 2차 TV 토론 주요 장면 살펴보시죠.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유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80에서 400조, 5년간을 하면 400에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자, 치열한 TV 토론의 뒤끝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차 TV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는 신천지권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많이 급한 모양이다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TV 토론회에 나왔던 언급됐던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그래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 자, 요는 이럽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당시 코로나 초기 때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 장관이 반대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한 것은 다 쇼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반박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를 봐줬고 빚진 이만희 교주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30만을 동원해서 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 토론이 끝난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했고 거부했고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하는 거 관련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성남시장 때 한 일이나 선거운동 하는 방법이나 다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정치인으로서 그 쇼나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조사까지 해놓고 왜 검찰에 고발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대장동은 특검을 거부하면서 급한 심정은 알지만 참 보기가 너무 안 됐습니다. 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신천지 관련해서 급속도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신천지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방역수칙 위반, 감염법 예방법 위반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선 신천지에 너무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숨어들어서 우리 감염법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속인 논란 있잖아요. 무속에 의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한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결정했던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검찰 수사권이 강하게 작동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의 일환으로 결정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선 토론도 있고 대선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신천지 수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냐. 대선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지나치게 좀 사소한 이슈에 가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신천지를 특검하자.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병미 대변인. 네. 신천지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대장동에 대한 특검 하자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입장을 좀 먼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게 엊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뭐가 굉장히 좀 다급했는지 직접 나서서 이 신천지 논란뿐만이 아니라 무속 프레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의혹들까지 직접 먼저 꺼내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최근 지난 한참 되는 기간 동안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논란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궁색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탈피하기 위한 이 뭔가 모색을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찾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문제 우리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이 내용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에 나갔던 내용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관계자를 중대본에 파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고했고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보다는 오히려 서버 등에 대한 이미 제출을 바탕으로 방역에 가장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전해 듣고 난 다음 진행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을 의도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네거티브로 공세에서 연결짓게 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병미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들으셨듯이 어떤 무속인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천지 압수수색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제출한 그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공이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는 내용까지 다 해서 쌍특검 하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법안에는 이 범죄 피의자들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1,150억에 대한 불법 대출 이것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친누나에 대한 내용도 특검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놓고 대장동 특검을 놓고서 협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말로는 하자 그러면서 법안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 대상, 수사 범위는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020년 당시 이 코로나가 난리가 났을 때 모든 언론과 우리 국민 대다수들이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이 있는데요. 예. 그 명단이 전부 허위 명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허위로 제출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그때 당시 신천지 교수였던 이만희 교수가 그때 당시 압수수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한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천지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경선이 끝난 직후에 홍준표 후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내 경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 사이비 종교가 말하자면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당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김병임 대변인. 예, 그 몇 가지 좀 정정하고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엮어서 정치 공세를 나섰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의견이에요. 건진법사와 연결돼서 신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당에 대한 당원들의 가입 관리를 모두 총괄했던 건 당의 대표로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 젊은 청년들의 많은 당원들의 유입들이 있었고 그 뒤를 섰던 당원들에 대한 가입 등에 대한 관리를 이준석 대표가 맡아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한 대규모 당원 가입이 있었던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떠도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치 선거가 며칠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선동에 나서는 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요. 사실관계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해서 검사 나부랭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건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일단 민주당 윤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 취조실에서 피의자 신문하듯 검사의 수사 기법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궤변과 발뺌, 김혜경 씨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개인 실수인 것처럼 본질을 흐렸다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윤석열 후보 TV토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답변 대목 함께 들어보시죠. 손해를 그분들이 봐봐야 투자금 3억 5천밖에 더 봅니까? 분명한 거는 공공개발 못하게 LH 포기시키고 업자한테 부정대출 봐주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2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다가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이제 영입이 되니까 산 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이제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실 때 너무 그 이거 다 허위사실이 확인한 많아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이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태도가 고압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답변에 대해서 발뺌하고 있다. 서로 상당한 토론 이후에 토론이 끝났는데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궁예, 나부랭이라는 발언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 최고 지도자가 궁예처럼 권력 남용하고 너 범인이구나 이런 세상 여러분 다시 겪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샤머니즘의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채도사의 부채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느라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키워서 침소봉대해서 민주당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검찰공화국, 공안통치국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재명 후보 굉장히 격앙되는데 김수현 교수님, 아까 토론이 끝나고 여야 정당이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 주고받는 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워낙 토론이 치열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궁예, 부채도사, 샤머니즘, 검사 나부랭이까지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특히 이제 2차 토론 당시의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취조하는 검사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사람에 따라서 고압적으로 본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압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물론 견해입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취조하는 듯한 모습을 윤 후보가 보였다는 게 저는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렇게 느꼈다는 걸 수 있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윤 후보의 말이 고압적이었고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었다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걸려있는 많은 의혹들과 혹시 범죄일지도 모르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찔렸던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뭐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또 공격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속 논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신천지와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속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윤 후보가 어떤 과학에 의한 이성에 의한 통치가 아닌 주술에 의한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검사 나부랭이라는 말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맥락이 뭐였냐면은 검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선출된 권력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된 권력에게 검사 나부랭이 따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검찰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어쨌든 5년짜리 선출된 권력이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을 마음대로 흔들거나 좌지우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오히려 적절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양측 모두 다 공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토론회 중에 이재명 후보의 김포 아파트 2, 3억 발언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대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평균이 12억인데 10억만 잡아도 9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30년 동안 만기를 할 경우에 원리금이 월 한 330만 원인데요. 소득이 1억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설계를 하신 것인지.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원래 한 20평 정도면은 한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요.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죠.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느냐, 20평짜리.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지 마시고요 라고 일축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포에 20평대 아파트 2, 3억짜리가 있을까요? KB부동산 여와의 보도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 시세는 25평형이 4억 2천, 한강 신도시에는 5억 원에서 6억 원 중반에 거래가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원가 수준으로 분양해도 외곽에 지어야 2, 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취재와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포에는 20평대 2, 3억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안녕히 가세요. 김포를 2, 3억 원이면 집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감각의 소유자 50만 김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한다. 김포 이런 데라는 표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2, 3억 원인데 왜 조정지역이냐. 2부 망천 이후 역대급 발언 매우 불쾌하다. GTX, 김부선, 김포 부천선에 이어 또 김포를 농락했다. 김포 시민들은 이재명 낙선운동으로 당당히 되갚아주겠다라는 커뮤니티 일각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인 변호사님, 그 김포에는 2, 3억대 아파트가 20평대가 있습니까? 김포 주민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었던 근데 적이 많이 있었다. 올라서 시세가 지금 2, 3억대를 찾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당하신 것 같고요. 다만 대선 후보가 모든 전국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더 중요한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 큰 비전을 제시해야지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뭐 충북의 어디는 얼마 이걸 알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유권자들도 이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또 교통 정책, 그리고 이제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이런 데라고 해서 김포를 비할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김포 지역이 9호선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이나 변호사님들도 김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그래요? 뜨거운 지역이어서 김포의 관심을 오히려 촉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 동네를 비하했다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포 이런데 2, 3억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다라는 해명입니다. 김포 시세를 말한 게 아니라 공항 인근 부지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2, 3억대 분양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청년 무주택자 주거 공약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 김포가 땅값, 집값도 싼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께 좀 해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아까 토론회 때 언급했던 게 시세 얘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항 인근 분양가.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께서 이제 불쾌해 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나중에 이제 뭐 해명을 했습니다만 전하는 이야기가 남이 듣기에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오해할 수 있도록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을 3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한 20만 호 정도가 김포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김포공항 인근에 이제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한 10% 정도를 말하자면 아파트 원가 공개 분양 원가를 가지고서 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김포 시민들께서 불쾌해하실 그런 이야기로 좀
와전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2, 3억대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것을 뭐 모를 리는 없고 김포 이런 데라는 표현은 이제 김포공항 인근에 2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명희 대변인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특히나 김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큰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온갖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으면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해명도 좀 신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시세 말한 게 아니라 분양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토론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김포 지역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찾아갖고선 올렸던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을 어떻게든 옹호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론이 워낙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우리 후보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건 경기지사, 성남시장 시절부터 있었던 일 잘하는 행정가의 그 역량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강조해왔던 것 같은데요. 김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마저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던 지난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강점마저도 완전히 약점으로 치환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야, 오늘 여야가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거 더 치열한데 어떡하죠? 두 명의 후보자 부인들의 리스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기생충 대 양두구요. 일단 워딩이 세. 처음부터 단어들이 세요. 기생충, 양두구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얘기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부인, 배우자 김혜경 씨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초밥 등에 이어서 삼계탕까지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달됐다라는 정황이 폭로되면서 김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먹었다 안 먹었다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기야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본인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녹취가 공개됩니다.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아니 사모님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필요로 하느냐. 라며 5급 배모 씨가 그 집에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본인 스스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별말 없는데?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1분씩 그렇지 않니?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뭐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그렇게 맨날 말라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아들 드시나 먹나 봐. 그 생각을 했죠. 배모 씨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 집에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7급의 전임자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다라고 해서 이게 이 7급 공무원 피해를 폭로하고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 전임자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그 집에 기생충이 있나 봐.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 대변인. 네, 일단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배모 씨가 혼자 과잉 충성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본인들이 과잉 충성해서 갖다 주려면 뭔가 내가 이렇게 높게 모시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과한 음식들을 갖다 준다는 건 누군가의 명령,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 애당초 김혜경 씨가
나와서 사과를 했던 내용들에 대한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배모 씨가 나와서 해명했을 때도 김혜경 씨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과잉 충성 등에 대해서 꼬리 자르려고 했던 시도들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 그 밑에 이제 지하에 숨어 살게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영화에 대한 한 장면까지 다시 한번 끄집어낼까 싶은데요. 그 영화에 대해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관련된 이 표창장 위조 의혹이 나왔을 때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패러디됐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접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말에 대한 설화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있고 결국 이 얘기는 김혜경 씨가 다시 한번 사실에 관한 진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도 나와서 국민 앞에 온당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민주당에서 음식들 모두 다 공관으로 갔다. 그래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반박도 있었지만 자택으로 갔다라는 사진과 대화가 공개되면서 이 공관설은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택으로 간 저 많은 음식을 과연 누가 먹었느냐 하는 의문을 정작 5급 배모 씨도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전임자, 7급 공무원 전임자도 똑같은 음식 심부름을 날랐다 자택으로 라는 배모 씨의 이야기도 있고 그 집에 기생충이 있나? 뭐 이렇게 많이 먹냐? 라는 배 씨의 궁금증도 있는데 혹시 뭐 입장 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근데 어떻든 이제 후보와 후보 배우자께서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제 사과를 드렸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사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후보 배우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청 이제 감사관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감사와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도 지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 정말로 이제 면목이 없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이미 그런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후보든 또는 후보 배우자든 또는 후보의 가족이든 간에 더 철저하게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을 언급한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전임자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라며 그 많은 음식량을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배보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식구들이 함께 드신 건지 공익신고자 보고 조치를 한 이 A 씨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보자가 이렇게 반문했기도 했었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틀 뒤 기생충 통화 녹음을 폭로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김승희 교수님, 이거 뭐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왜냐면 김혜경 씨가 끝끝내 현재로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답변을 안 했어요. 전대수 의원님도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음식은 공간으로 가는 음식도 있었겠고 아마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음식이 공간에서 공적으로 쓰이기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도 많습니다만 분명히 자택으로 배달된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배모 씨 스스로도 사모님하고 아들 둘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다라고 기생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선 전에 국민들이 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풀 수 있을까요? 못 풀 것 같아요. 네? 못 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일단 이 사실 그 법카 사용 논란은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하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처음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공관에서 사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관에서 이재명 후보 혹은 그러니까 도지사 때 도지사 후보 부부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걸 다 그러면 공무고 그것을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정말 앞뒤가 너무 말이 맞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내가 낸 세금으로 뭐 이런 거에 썼단 말이야. 화가 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녹취록에서 보셨지만 지금 순회동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김혜경 씨가 지시한 바가 없다. 예. 이 5급 공무원이 너무나 충정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바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녹취록 보시면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게 어떻게 10인분씩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겠으며 두 번째로 만약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뇌물이죠. 상시로 갑자기 자기 밑에 자기의 어떤 일을 봐주는 공무원이 상시로 음식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10인분씩. 뭐 초밥도 있고 뭐 별거 다 소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건 당연히 뇌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았다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범죄인 거죠. 뇌물을 받은 건데 항상 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장동 때도 50억 누구한테 갔느냐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식이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음식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김혜경 씨란 말이죠. 음식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다?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50억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나쁜 사람이라면 그 초밥을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로 봐도 이 사건은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배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현근택 대변인은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것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직접 지시안을 내린 걸 그걸 녹음해놨겠죠. 이분 성격상 보면. 김혜경 씨가 지시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현근택 대변인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배 씨와 이 7급 공무원이 통화를 하던 중에 배 씨가 사모님 예약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나 김혜경 씨가 시키지 않았는데 5급 공무원은 사모님 예약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TV조선 보도 중에 손정희 변호사님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배 씨가 A 씨를 질책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A 씨를 질책하다가 네 사모님 그럼 늦으세요? 댁에 누구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약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47초 통화 중 주로 알겠다, 예약했다 등 지시받는 듯한 태도가 나왔다고 하고 7급 공무원 A 씨의 주장은 통화 중에 사모님은 김혜경 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접 지시한 정황 아니냐라는 의혹인 건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약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약 확인 차원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식당 예약인지 모텔 예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핵심이 그걸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예약하는 장소는 공적 자리였느냐, 사적 자리였느냐. 그렇군요. 그 도지사 관련한 업무였느냐, 아니면 정말 사적인 모임에 간 것이냐. 이게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이제 예약을 했다, 예약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그 발치된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사실 진실을 가려내기가 어렵죠. 지금 수사 받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에 사적 모임, 예를 들면 내 친구 만나는 예약을 부탁했다. 그럼 위법이죠. 예. 그런데 이 도지사 관련해서 그 간내 어떤 뭐 여성들의 모임이거나 부인들의 모임이거나 봉사활동의 모임으로 11시 반에 예약을 부탁했다. 그럼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이제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알겠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때 누굴 만났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예. 이야기를 해야지 좀 뭐 예를 들면 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좌 공개도 그런 얘기 했고 들으려고 떳떳하시면은 계좌를 공개하십시오. 철저하게 예. 받았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어떤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그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돈을 대는 전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부 정보에 훤하게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실제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내부 정보에 훤하게 밝은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았던 선수들도 전부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는 김건희 씨만 수사도 안 받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재판받아가지고 지금 구속이 다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소환 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살펴보겠다. 또는 불찰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 사과한다, 챙겨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이치모터스 계좌는 뭐냐면 신한정권 계좌, 그것도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2011년에서 2012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은 2011년에서 12년 주가 조작이 한참 이루어질 때 김건희 씨 계좌가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신한정권 계좌가 아니고 그 정권 외에도 미래에셋정권, DS정권, 대신정권에 김건희 씨 계좌가 있었고 이 계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이 600억인데 한 50억 정도, 전체 한 7%가 넘는 금액 비중으로 그리고 140만 주가 넘는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불량한 이 범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도 했다라는 그 김건희 씨 모친되는 최은순 씨와 통정매매 정황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정매매라는 것은 내가 얼마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사라. 그래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 주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해서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자기는 2010년 1월부터 5월 것만 공개를 해놓고 그것도 신한정권만 공개를 해놓고 그 외에 미래에셋정권, DS정권, 대신정권 2011년, 12년에도 거래한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적어도 살펴보고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은요. 피해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지난주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 김혜경 씨가 어설픈 사과를 했던 게 지난주의 일이었죠. 그날에 딱 맞춰서 김혜경 씨 사과가 있던 날 KBS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김건희 대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그 계좌에 대한 내용들, 이게 바로
지난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던 그 첩보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던 상황이 지난 경선의 일이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과정 중에 얼마나 큰 정치적 외압과 압박을 받았는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김건희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강도 높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쭉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어느 것 하나 밝혀내면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거 끝나는 시간까지 결국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해서 수사를 진행됐던 상황에 대한 계좌를 공개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됐지만 정작 변호사비를 얼마 받았는지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정말 꼭 필요해서 얘기하게 되겠다고 시작한다면 왜 변호사비를 얼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통장 내역들 이재명 후보 측은 전혀 아무런 공개조차 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의혹이 제기된다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모습임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 여름 정말 지금 와서도 황당한 고발사주라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했지만 이렇게 숱한 논란들을 이끌어가고 난 다음 지금 그 고발사주라는 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검찰, 공수처 등등이 나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환조사하는 방식 하나가 국민 선거를 앞두고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발 사정당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시간이 저희가 네, 없어서 짧게, 예.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 분이 충분히 쓰셔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끊었는데 그러면 반론기회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뒤에 준비한 거 10초만 이야기하도록. 예. 15초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서 예.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사주 끌어들이고 대장동 끌어들이고 김혜경 씨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KBS를 통해서 마치 물타기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과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걸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반론 15초만 딱 드리겠습니다. 예, 15초씩. 한명숙 모해 미증 교사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 징계를 하게 됐던 중요한 근거처럼 얘기를 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되고 난 다음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 공세했던 거에 대한 일말의 사과라도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 대선이 얼마 안 나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공개합니다. 세 가지 소식인데 첫 번째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에 대구 달성에 사저가 준비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그곳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진은 저렇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디입니까? 누가 마련한 거죠? 그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전원주택이고요. 굉장히 도심에서는 한참 이제 떨어진 곳에 호젓하게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원래 지어져 있었던 이제 전원주택인데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할 때 머물기도 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장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저기를 이제 앞으로 기거할 곳으로 거처로 계약금을 이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6년에 다 지어졌고요. 지금 그 앞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경호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되면서 벌금이나 이제 추징금 같은 것들이 한 150억 정도 남았었는데 벌금 150억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경매에 붙여져서 추징금을 다 갚았고
하고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남은 그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의 액수 한 2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약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제 퇴원해서 이제 대구에서 머물게 될 텐데 앞으로 대선까지 지금 한 3주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많이 내면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옥살이를 마치고 대구에서 지금 거처를 마련해서 좀 그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민들 반응도 준비되어 있는데 인터뷰 들어보시죠. 마음이 뿌듯해요. 달성군에 여기 오신다니까 그래가 마음이 잡잡하이 그렇네요. 방송이 나오길래 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래 와봤지 또 온다고 이래 소문이 나길래 그래. 집을 질 때 소문이 났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여기 온다 하는 소문이 났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자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께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김원웅 회장의 사퇴 거부 변 살펴보면 횡령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다. 지금 정부가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 비자금까지 조성했다라는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김원웅 회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반발하고 있고요. 비자금 조성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사퇴 의사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 분노를 했습니다. 강복회 대의원이고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신 김진 선생님이세요. 이름도 참 멋지십니다. 광복회 명예를 실추한 김원웅 회장, 사퇴 의사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현재 광복회 관련 회원들이 김원웅 퇴치 집행본부 준비 중이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버티면 그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있어야 사퇴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일단 광복회장의 입장은 내가 횡령을 지시하거나 횡령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이제 횡령을 해놓고 나에게 이제 거짓으로 모함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내부에서 횡령이라든가 부적절한 자금에 대한 집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소재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감사 결과 횡령의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내가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다는 게 강복회장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실루엣의 정체 공개하죠. 자, 기분 좋은 소식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성 쇼트트랙 선수들이 계주 경기에서 정말로 값진 은메달을 성취했습니다. 최민정 선수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라 후회 없다. 김아랑 선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메달 성적 감사하다. 서유민 선수 부담감이 있었지만 언니들 덕분에 자신감 갖고 임했다. 이유빈 선수 최선을 다해 색과 상관없이 값진 메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막판에 정말로 대역전극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너무 잘하긴 했긴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래도 정말 잘했어요. 막판에 특히나 김소영 교수님, 이 중국을 제치고 2위를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중국 심판 오심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막판 스퍼트를 통해서 2위를 차지했고 정말 그때 다 같이 너무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텔레비를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거든요. 자, 남은 경기들도 우리 선수도 화이팅하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정말 뜨겁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